펴셨죠? 자, 1번 646페이지. 자,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 자, 첫 번째, 일반적인 물가 상승 시 단기 순이익이 과대 계상된다. 자, 단기 순이익이 과대 계상된다는 게 무슨 느낌인지 이해가시나요? 우리 그 재고자산 할 때에 이익과 기말 재고자산을 가장 크게 해주는 것, 물가 상승하면 우리는 선의선출법이고 가장 낮게 나오는 게 우리 후익선출법이었고, 그죠? 자, 그리고 기말 재고자산이 현시가를 반영하고 있다. 그럼 최근에 사온 거는 기말 재고자산 남아 있다는 건 안 팔렸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 시 경영진의 경영 실적을 높이려는 유혹을 가지고 올 수 있다. 그 이유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근데 옛날에 싸게 샀던 물건을 원가로 대응하면 이익이 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선입선출법을 이야기한다는 느낌 드시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2번 볼게요.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되는 요소를 모두 고른 것은. 자, 이렇게 취득 원가에 포함되는 것 하면 항목을 먼저 읽기 전에 기준은 취득 시점이라고 제가 표현한 거 있죠. 우리 영업활동에 사용 가능한 장소나 상토에 도달하는 시점, 유형자산은. 그럼 그 시점 이전이네, 그럼 취득원가. 그 시점 이후네, 그러면 이때 비용이나 아니면 자본 지출은 자산이다. 뭐 이렇게 처리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기억은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이건 취득 시점 이전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취득원가에 포함할 거고, 매입 관련 운송비, 이것도 취득 시점 이전이니까 취득원가에 포함할 거고,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이것도 취득 시점 이전에 일어나죠. 취득세, 이것도 취득 시점 이전에 일어나는 거고, 재산세는 아니죠. 이건 취득한 이후에 이제 매년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럼 미음만 빼고 기억, 니은, 티끌, 리을이 전부 다 맞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3번.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사업 결합 등 외부에서 취득한 영업권만 인정하고 내부에서 창출된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자, 우리 무형자산 할 때 제가 무형자산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이건 영업권 이야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권리금 생각하세요. 외부에서 돈 주고 사온 거는 인정하는데 자기 혼자서 이야기하는 내부 창출한 건 인정 안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고, 두 번째, 무형자산은 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지출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제가 무형자산 우리가 개발을 할 때 연구 단계가 있고 개발 단계가 있고 완성 단계가 있는데, 완성 단계는 자산의 인식 요건을 완전히 충족할 때만 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이전은 전부 다 비용으로 인식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무형자산 인식 기준 충족 못하면 비용 처리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정확한 지문인 거예요. 자, 다음 3번. 무형자산을 개별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매입 가격에 매입 부대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 원가로 한다. 당연한 이야기죠. 이건 자산이니까 당연히 취득 시 부대 비용을 원가에 포함시켜야 되고, 자, 4번에 무형자산의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률법을 사용한다. 그렇죠. 합리적인 방법 못 쓰면 우리는 정예법을 쓰는 거죠. 무형자산은 모든 상각 방법을 쓸 수 있는데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 못할 때 우리는 정예법을 사용한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에 4번 볼게요. 자,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단기매매 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한다. 맞나요? 지금 단기매매 증권의 미실현 보유 손익 말하는 건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영업 외 수익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 이야기 나와서 틀린 거죠. 매도 가능 증권이 그런 거지.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단기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자, 맞는 이야기죠. 근데 이 비슷한 지문 우리 전에 그 기출문제 풀 때도 보지 않았나요? 그때 오답 지문으로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오답 지문도 있고 그랬었을 거예요. 지금 있는 이 글자를 가지고 계속 정확한 거에 한 개씩만 바꿔놓고 보기만 순서 바꾸면서 문제 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확한 지문들도 눈으로 익혀두시는 게 좀 유용해요. 자, 2번은 맞고 3번 채무증권은 취득한 후에 만기 보유 증권,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중에 하나로 분류한다. 채무증권이니까 단기 매매 증권 되고 우리 만기 보유 증권 되고 매도 가능 증권 되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맞고 자 4번에 지분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채무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 또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한다. 우리 주식과 만기 보유 증권 뭐 이것저것 두 개 분류 안 되는 건 나머지는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 두 개는 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틀린 답은 1번이네요. 자, 다음 5번 볼게요. 다음 중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사채의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더 크면 사채는 할증 발행된다. 자, 사채 발행 이야기 나올 때에 액면 이자가 내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액면이 그럼 내 거가 더 크면 유리하니까 할증 발행. 내 거가 더 시장보다 작으면 불리하니까 할인 발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은 우리 내 거가 시장 이자보다 더 크니까 할증 발행이다. 그러니까 정확한 지문이죠. 자, 두 번째 사채 발행 시 발행한 비용은 사채 발행가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자, 우리 사채 발행 재비용들은 사채 발행하면서 손해본 돈으로 처리하라는 건 발행 가격에서 줄여주는 효과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지금 이걸 전에 제가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사채 발행 비용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하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 차감하게 되는데 그게 사채 발행 금액을 줄여주는 효과다. 둘 다. 그래서 발행가액에서 줄인다라고 말하면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했고 자 3번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자본잉여금에 해당한다. 좀 생뚱맞지 않나요? 사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왜 자본 이야기가 나와? 얘는 지금 부채 이야기하고 하는 거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부채인데 사채의 가산 계정이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그대로 부채로 분류되는데 사채의 차감 계정인 거죠. 그죠? 이건 우리 부채에서 이야기한 거지 자본 잉여금 이런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3번은 틀린 지문이고 4번은 사채 할인 발행 시에 유효 이자율법 적용 시 기간 경과함에 따라 사채의 장부 가액은 증가한다. 자, 우리 사채를 할인 발행했으면 발행 가격이 할인이라는 느낌은 작게 받았다는 느낌이 들죠. 그럼 액면가보다 돈을 작게 받아서 발행했다가 만기 때는 액면가로 만들어야 되니까 증가할 거죠. 그럼 반대로 할증 발행은 액면가보다 많이 받았다가 마지막엔 액면가가 되니까 장부 가액이 할증 발행은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규칙을 좀 머릿속으로 조금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지금 여기에서 재고자산하고 무형자산하고 유가증권은 이거는 지금 이제 앞으로 계속 보면서 계속 얘네들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인지하시면 인지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88의 재무회계 문제는 봤고 다시 이제 또 앞쪽으로 갈게요. 637페이지 자, 637페이지 1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중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하는 거니까 정확한 지문이죠. 자, 두 번째 자산은 1년 또는 정상 영업 주기를 기준으로 유동 자산과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한다. 정상 영업 주기 또는 우리 보고기간 총률로부터 1년. 그래서 2번은 맞고 3번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자, 우리 그 재무제표에서 재무상태표를 전에 제출용 클릭해 봤을 때 우리 외상매출금 받으러옴도 그냥 매출채권으로 합쳐버리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도 합쳐버리고 뭐 이렇게 우리는 통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중요한 거는 구분해서 표현해 줘야 돼서 이걸 우린 구분 통합의 원칙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도 했었어요. 그래서 3번 중요하지 않는 건 할 수가 있고, 자 다음 4번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만기 보유 증권 평가 손익, 해외 사업 환산 손익, 현금 흐름 위험 회피, 파생 상품 평가 손익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자, 이게 태어나서 처음 보는 글자 있지 않나요? 처음 본 건 아니에요. 한번 제가 지나가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자, 만기 보유 증권 평가 손익이라는 개정 과목은 정말 특수한 경우에 사용을 잠시 하긴 해요. 그런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분류해 두고 있는 개정 과목은 어찌좀 아니에요. 그래서 만기 보유 증권 평가 손익이라는 이 개정 과목 때문에 4번은 틀렸어요. 자, 다음 2번 다음 중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닌 것은 자 1번 일시적으로 사용 중지 상태인 기계장치. 자 일시적으로 사용 중지 중인 기계를 우리는 유휴 설비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유휴 설비라는 것, 그 일시적으로 멈춰 있는 것, 나는 기계를 돌리고 싶은데 주문이 안 들어와서 못 돌리고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이에요. 아니면 직원이 휴가 가서 못 돌리고 있다든지 이런 거는 아직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감가상각을 그대로 할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 할부로 구입한 차량 운반구. 뭐 돈을 완납을 했던 할부했던 이제 내 거니까 당연히 감가상각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감가상각 할 거고. 3번에 사옥으로 이용하기 위해 건설 중인 건물. 아직 건물 짓고 있으면 짓는 중에는 감가상각 안 하고 다 지어져야 감가상각 할 거죠.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우리 쓰잖아요. 그래서 3번은 틀렸고 4번은 정부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치. 우리는 정부 보조금으로 사도 감가상각 하는 거 해봤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하는 거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근데 이런 문제가 보면 내가 풀 수 있겠다는 것도 있죠. 막연하지가 않죠. 자 다음 3번 볼게요. 주식회사 우연의 단기 매매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의 취득 및 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20년 주식회사 우연의 손익계산서에 보고될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은 얼마인가? 주식회사 우연의 결산일은 12월 31일이며 시가를 공정가액으로 본다. 자, 그럼 우리가 사왔을 때 금액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말에 몇 주가 남아있고 평가를 얼마로 할 건가 그것만 보면 되겠죠. 자 일단은 제가 전체 분계를 하고 계산하는 것 이렇게 해보자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2월 15일 날 우리가 취득할 때에 우린 주당 4,000원짜리를 20주에서 주당 15만원에 취득을 했어요. 아니네. 액면가액 4,000원짜리니까 액면가액 필요 없고 20주를 15만원에, 그럼 15만원에 20주를 하면 300만원으로 단기 매매 증권 300만원, 자 대면에 현금 300만원이다 이렇게 분계를 했어요. 자 이때는 우리가 20주고 한 주당 15만원이다 라고 했죠.
자, 이런 상황에서 10월 20일 날 자, 우리가 6주를 22만 원에 팔았어요. 자, 그럼 6주를 팔았으면 판 만큼 단기 매매 증권을 이제 줄여줄 건데 지금 15만 원에 산 거 6주죠. 그래서 자, 6주를 쓰면 6주에 15만 원이면 90만 원이네요. 그러면 90만 원치를 줄여주게 될 거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차변에 돈을 받을 건데 이걸 주당 22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132만 원이네요. 그럼 우린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42만 원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12월 31일 날 우리는 이제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주당 13,000원으로 얘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6주를 팔았으니까 지금 기말에 남아있는 것 14주가 남아있죠. 그럼 14주가 남아있는데 지금 장부에는 15만 원이라고 적혀 있고, 그런데 기말 공정가액은 13만 원이고, 일단 이것만 봐도 냄새는 나죠. 우리 문제 풀기 위해서는. 그럼 사실 이 분계가 필요한 게 아니었죠. 20주인데 6주 팔았네, 14주 남아있다. 근데 14주가 사왔을 때 금액으로 있을 거다, 이 생각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장부에 적혀 있는 15만 원인데 2만 원이 14주면 그냥 우리 암산해도 28만 원 내렸네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가시죠? 그럼 그 28만 원 내렸겠네가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28만 원이고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28만 원이다. 이렇게 처리도 되겠죠. 자, 그럼 이제 3번 답은 그래서 3번이네요. 자, 다음 4번. 주식회사 거성의 2020년 1월 1일 자본금은 4천만 원이다. 2020년 8월 1일 주당 900원의 만주를 유상증자하였다. 2020년 기말 자본금은 얼마인가? 자, 질문을 뭘 질문했죠? 자본금 물어봤죠? 제가 자본금 할 때 제일 이야기 많이 한 게 뭐야?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지금 이 문제는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 뭐 900원에 했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던 간에 만주 발행했죠? 만주 발행했으면 우리는 자본금 얼마 늘렸어요? 액면가가 얼마짜리야? 1,000원. 그럼 1,000만 원 늘렸겠죠? 이해가셨나요? 1,000만 원 늘렸는데 발행하기 전에 초에 자본금이 얼마 있었죠? 4천만 원. 그럼 1,000만 원 더 늘어났으니까 5천만 원 되겠지. 물어본 포인트는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였어요. 그죠? 자본금은 1,000만 원 늘어나서 5천만 원 됐다. 답 2번이죠. 자, 다음. 자, 5번. 수익적 지출 항목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 회계 처리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틀린 것은, 자, 이런 형식이 나오면 제대로 한 걸 안 했다. 그럼 제대로 한 분계를 생각해서 얘는 과소계상됐다 생각하고, 잘못한 분계를 생각해서 이거는 과대계상됐겠네. 이렇게 생각을 먼저 잡으셔야 돼요. 이런 형태가 나오면. 자, 그럼 자, 먼저 우리 수익적 지출 처리를 한다면 차변에 비용이 얼마 나올 거고, 대변에 현금이나 이런 아니면 부채나 이런 증상이 나올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안 했다는 거잖아요. 수익적 지출 처리해야 될 걸. 그러면 비용을 처리해야 될 걸 안 했으니까
낮아지게 될 거고, 또 하면 안 될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처리를 해서 회계 처리했다는 것, 자산이 과대 계상됐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어떤 표현인지 이해가시나요? 수익적 지출을 해야 되는데 자본적 지출로 잘못했다면 비용 처리 안 했으니까 비용의 과소 계상이 일어나고 하면 안 될 자산 처리했기 때문에 자산이 증가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수익 비용이 있으면 항상 틀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수익에서 비용 빼면 이익이 된다. 이제 우리 이거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또 우리 자산, 부채, 자본 얘는 동일하다. 자, 이 틀을 가지고 집어넣으면 비용이 낮게 계상되었으니까 그러면 이익은 높아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또 지금 여기에서 부채에 대해서 언급되는 거 있나요? 지금 이 두 개를 제외하고는 차이점이 발생하는 게 없죠. 그러면 부채는 그냥 픽스됐다고 보고, 그럼 둘이 같아야 되는데 자산이 높게 되었으면 부채가 그대로라면 자본이 증가했겠지. 그죠? 이해가셨죠? 자, 그럼 이렇게 적어 놓는 이유가 이렇게 해놓고 이제 보기에 있는 것들 체크해 보면 돼요. 자, 첫 번째, 단기 순이익이 과대 계상된다. 단기 순이익이 이익이죠. 과대 계상된다고 했으니까 맞는 거고, 두 번째, 현금 유출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간 건 둘이 똑같은 금액이 나갔겠지. 이거에는 뭐 영향 안 미치는 거고, 자산이 과대 계상된다. 이건 시작할 때 우리 먼저 잡았었죠. 자, 표시가 될 거고, 다음 자본이 과소 계상된다. 자, 자본은 과대 계상되는 건데 과소 계상된다 해서 틀렸게 됐죠. 자, 그리고 우리 간단한 원리를 가지고, 자, 얘 두 개 있죠. 지금 이익하고 자본하고는 항상 같은 방향이에요. 이런 문제 하나의 회계 처리로 일어나는 거는 이익하고 자본은 같은 방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단기 순이익이 이익여금이 될 거거든. 그럼 결국은 이익이 자본이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 둘이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번 것 회차도 됐고, 인터넷이 안 되네. 물론 인터넷이 안 돼도 상관은 지금 있는 수업은 아니지만, 여러분 되나요? 그럼 상관없어요. 전 인터넷 안 돼도 상관없어요. 자, 아니 컴퓨터 안 켜오는 이런 문제 풀 거니까. 자, 이제 625페이지. 자, 1번 문제. 재고자산의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 내용 중 틀린 것은, 자, 1번 일반적으로 선입선출법은 후입선출법보다 수입비용 대응이 적절하다. 자, 수입비용 대응이라는 건 내가 최근에 산 게 최근에 팔렸다고 해야지 수입비용 대응이 제일 적절한 거죠. 그죠? 지금 막 산 게 지금 팔렸다는 게 제일 적절한 건데, 그건 후입선출법이 제일 적절한 표현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말에서는 선입선출법이 후입선출법보다 더 적절하다고 했으니까 반대로 이야기한 거죠. 그죠?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 반대로 이야기를 해버렸고, 왜냐하면 선입선출법은 과거에 샀던 걸 팔렸다고 하기 때문에 수입비용 대응의 원칙에 좀 적절하지 않는 게 단점으로 나오는 거죠. 자, 다음 두 번째, 이동평균법은 상품을 구매할 때마다 가중 평균 단가를 계산하여
기말 재고액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우리 이동평균법은 4월 때마다 평균 내는 거. 그런 방식이니까 2번 맞는 이야기고. 자, 3번 후입선출법은 재무상태표보다 손익계산서에 충실한 방법이다. 이게 지금 수입비용 대응의 원칙에 가장 적합하다는 게 손익계산서가 수익비용으로 이익을 산출하는 재무제표죠. 그래서 후입선출법이 가장 그 손익계산서한테는 충실한 방법이에요. 반대로 기말재고자산을 현행원가로 두는 선의선출법이 재무상태표에 충실한 방법인 거고, 그래서 3번 맞는 거고. 4번 개별법은 실제 물량의 원가 대응에 충실한 방법이다. 얘는 1대1로 팔린 게 얼마에 사온 거다라고 정확하게 하는 거니까 사실 가장 정확한 방법이죠. 자, 그래서 틀린 답은 1번이 되네요. 자, 다음 2번. 다음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엘리베이터 설치 등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맞죠? 우리 그 가치의 현장 증가, 증축, 개축, 용도 변경, 증설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자본적 지출의 키워드죠. 그래서 두 번째 증축, 개축 등 자산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이것도 맞고. 다음 세 번째 파손된 유리 교체 등 자산의 원상 복구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원상 회복, 현상 유지, 능률 유지 위한 건 수익적 지출이니까 정확한 지문이고. 4번에 건물의 도색 등 자산의 현상 유지를 위한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현상 유지는 수익적 지출. 그래서 답은 4번. 수익적 지출의 계정 과목이지. 수익적 지출의 계정 과목이지. 자, 이제 3번. 다음 중 사채와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1번 사채의 발행가액은 사채의 미래 현금 흐름을 발행 당시 해당 사채의 시장 이자율, 유효 이자율로 할인한 가치인 현재 가치로 결정된다. 우리 사채 발행할 때 제가 전에 계산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 때 이렇게 했었죠. 미래에 100만 원 갚을 거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 와서 발행가액을 산출했죠. 그죠? 내가 3년 뒤에 100만 원 갚을게. 그럼 4년 뒤에 100만 원인데 지금 그때 시장 이자율로 거꾸로 와서 그럼 지금 현재 가치는 얼마다. 이게 발행가액 결정하는 거니까 1번 맞는 이야기죠. 미래 돈의 현재 가치를 가지고 오는 거고. 두 번째 사채 발행 차금은 유효 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 또는 환입하도록 되어 있다. 맞죠? 우리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나 아니면 할증 발행 차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할인 발행 차금은 상각한다고 표현하고 할증 발행 차금은 환입한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거를 우리는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얘네들이 상각해 가니까 우리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는 게 유효이자와 액면이자의 차이만큼 우리가 줄여 나가는 걸 상각한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2번 맞는 이야기고. 3번에 사채가 할인 발행되면 매년 인식되는 이자 비용은 감소한다. 그렇죠. 이자는 유효이자율법은 유효이자를 쓰는데 이 유효이자는 장부가액의 유효이자를 곱하는 거죠. 자, 그럼 할인 발행은 장부가액이 증가하나요? 감소하나요? 기간 경과수로. 할인 발행은 그렇죠.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할인이니까 작게 받았다가 액면가로 증가시켜야 되니까. 그럼 그 증가하는 장부 가격에 유효이자를 곱하니까 이자 비용도 비례적으로 증가하겠죠. 그래서 증가한다라고 돼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은 틀렸고. 4번 사채가 할증 발행되면 매년 인식하는 이자 비용은 감소한다. 이번에 정확한 말이죠. 장부 가격이 컸다가 액면가액으로 작아지는데
유효이자율 곱하면 비례적으로 이자 비용은 감소할 거니까. 그래서 틀린 답이 3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4번 볼게요. 다음 중 자본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주식 배당을 받는 주주들에게 주식을 교부해야 하므로 부채로 계상한다. 맞나요? 아니죠. 자, 전에 제가 그 결의일날 분개할 때 이런 분개를 했었어요. 2월 이익 잉여금 210만 원 하면서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 100만 원, 미교부 주식 배당금 100만 원, 그리고 이익 준비금 10만 원. 자, 이런 분개를 했었는데 지금 미지급 배당금이 현금 배당인 거고 얘가 주식 배당인 거고 얘가 법정 적립금인 거고. 자, 그럼 여기에서 현금 배당은 내가 돈을 줘야 되는데 오늘 안 준 거니까 미지급 배당금은 성격이 부채예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우리가 주식을 발행해 줄 거예요. 주식 발행한다는 건 자본금이 들어갈 거죠. 그래서 얘는 성격이 자본인데 자본 중에 자본 조정으로 분류되는 애예요. 자본 조정. 자, 그리고 이익 준비금은 성격이 자본인데 이익 잉여금이라는 우리 분류했던 그 분류로 분류되는 성격이에요. 그럼 자, 이거 가지고 지금 이 문제는 1번 틀렸죠. 그래서 얘는 자본인데 부채로 계산해야 한다 해서 틀렸는데, 자,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자, 여기 보세요. 2월 이익잉여금의 성격은 자본이죠. 얘는 당연히 이익잉여금 분류될 거예요. 그러면 주식 배당은 자본의 증감을 안 일으켜요. 그리고 이익준비금 적립하는 것도 총 자본의 증감을 안 일으켜요. 그런데 현금 배당만 자본의 감소를 일으킨다라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같이 눈을 봐두시면 표현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겠죠. 왜 자본의 감소를 주식 배당하고 법정 적립금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적립하는 거는 자본의 증감을 안 일으키는 이유 아시겠죠? 차변이 자본인데 자기도 자본이잖아. 대변이 차변 대변이 다 자본이면 증감이 없는데 얘는 돈 나가야 되거든. 자본의 증감을 내 생돈 주는 거예요. 우리 법인이. 그렇죠? 자, 그래서 1번은 일단 부채 계상된다 해서 틀린 거고 자본으로 계상한다 이렇게 나오면 맞는 거였는데. 자, 다음 두 번째, 자본잉여금은 증자나 감자 등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이다. 자본잉여금은 제가 주감자 이익본거라고 표현한 것도 우리 자본 간의 거래에서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그리고 자기주식 처분이 이런 것처럼 우리는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2번 맞고 3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 범위 내에서 상계 처리한다. 우리 자본 우선 상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얘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으면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먼저 우선 상계하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상계하는데 잔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 한도로만 하는 거죠. 그래서 3번도 맞고 4번은 자기 주식은 자본에서 차감되는 항목이며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자본에 가산되는 항목이다. 자,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자본 자리는 대변이다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자기 자리 대변인데 이 계정 과목을 장부에 처음 분개한다고 쓸 때 자기 자리인 대변에 쓰면 증가시키는 가산 항목인 거고 반대인 차변에 쓰면 차감한 항목이에요.
그럼 자기 주식은 시장에 떠돌아다니는 우리 회사 유가증권을 우리가 사왔을 때만 자기 주식이라 쓰겠죠. 그럼 장부했을 때 차변에 쓰게 되죠. 그래서 자기 주식은 자본의 차감 항목이에요. 그런데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우리가 판 것보다 돈 더 많이 받았을 때의 차익을 대변해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라고 쓰죠. 얘는 자본의 가산 항목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위치에 분기할 때 쓰는지 처음 우리 장부했을 때 그 위치를 생각하시면 우리 차감 항목, 가산 항목 이게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자본의 감소를 일으킨다고. 자, 다음 페이지 5번. 다음 중 회계 추정의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지금 그 회계 변경에 대해서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꼭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계세요. 회계 변경은 우리 추정의 변경이 있고 정책의 변경이 있어요. 그럼 정책의 변경예가 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그렇기 때문에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을 쓰고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을 사용을 해요. 전진법을 쓴다는 건 단기 개시일부터 적용한다는 뜻이고 소급법은 과거 재무제표를 전부 수정한다라는 거예요. 소급해서 과거 걸 전부 다 소급해가지고 수정해버릴 거란 이야기예요. 중요하니까 옛날 것까지 전부 다 가지고 와서 수정해버리는 거고 얘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올해 거부터 바로 반영해서 적용시킬게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과거 건 그대로 두고 그러면 이 추정의 변경은 장점하고 단점이 이 두 개가 서로 반대가 되어 있는 게 장점은 얘는 우리 과거 재무제표를 손을 안 대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올해 이전 거하고 올해 거하고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비교 가능성이 저하된다는 단점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그럼 얘하고 지금 성격이 반대인 게 장점은 얘는 과거 것도 지금 기준으로 다 바꿔서 제작성을 했기 때문에 비교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에 과거에 믿고 투자했던 정보들이 있는데 그걸 수정해 버리니까 얘는 신뢰성이 하락한다라는 단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얘들이 서로가 지금 반대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시죠? 왜냐면 얘는 좀 말해. 자, 얘는 지금부터 뭐 하겠다. 자, 이런 개념이 가진 게 전진법이고 별로 중요 안 하니까. 그럼 이거 생각하면서 지금 얘가 자, 아래쪽이 안 보이니까 왼쪽에 써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얘로 나오는 게 대손 추정률이라든지 아니면 감가상각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변경하는 거예요. 대손 추정률이 1%든 2%든 기말돼서 대손 발생 안 하면 정리하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실제 발생한 것만 되는 거고 감가상각 정액법 쓰든 정리법 쓰든 걔 다 쓰면 끝나는 금액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죠. 그런 건 추정의 변경이다.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바꾸는 건 아니고
더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거나 그렇다고 할 때 얘를 하는 건데, 자 그럼 정책의 변경은 얘는 소급법을 하는 건데 제가 좀 아래쪽에 쓸게요. 자 얘는 자 재고자산 평가 방법 변경.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바꾸거나 아니면 회계 기준을 바꾸거나. 엄청나게 큰일이죠. 그죠? 자, 그럼 재고자산 평가 방법 바꾸는 게 왜 큰일일까? 우리 선의선출법하고 후의선출법 했을 때에 이익을 조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앞에 문제 풀 때도 선의선출법이 물가 상승하면 경영자의 유혹을 가진다고 말하는 이유가 이익을 자기가 조작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회계 기준도 그렇고 세법도 그렇고 그래서 민감해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설립해서 하면 무조건 선의선출법 써야 된다는 법 기준까지 있어요. 내가 다른 거 쓰고 싶으면 처음부터 뭐 하겠다라고 정해가지고 신고해야 돼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그런 것처럼 내 마음대로 올해는 돈이 좀 필요하니까 세금 작게 낼래. 물가 상승하니까 후의선출법 썼다가 올해는 좀 세금 좀 내야겠어. 세금 낸 거 가지고 다음에 대출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또 선의선출 썼다가 자기 마음대로 오가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중요한 변경으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기준을 일단 먼저 정확하게 잡으시고, 자 그리고 이제 5번 문제를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추정의 변경에 대한 거예요. 왼쪽 거 1번 추정의 변경 효과는 변경 전에 사용하였던 손익계산서 항목과 동일한 항목으로 처리한다. 자 일단 여기서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바꾼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분류까지 바꿔서 아예 새로운 걸로 만들어 버린다는 게 아니죠. 똑같은 분류인데 대손 추정률이 몇 퍼센트 차이 있다 뭐 이런 거밖에 없는 거지. 아예 항목을 다른 거 써버리면 새로 태어난 거지. 그죠? 그래서 동일한 항목으로 쓴다. 맞고. 두 번째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은 회계 추정의 변경에 해당한다. 감가상각 방법 변경이 주로 나오는 표현 중에 한 개고, 자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단기와 단기 이후 기간에 반영한다. 맞죠? 자 이거 이 지분 가지고도 좀 많이 물어봐요. 단기 거도 반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기 개시일부터라고 표현한 게 단기 이후부터 한다 아니면 기말부터 적용한다 뭐 그러면 틀렸다는 거예요. 단기 것부터 작성을 잡을 거니까 얘는 단기와 단기 이후 기간이랬으니까 정확한 표현이고, 자 4번에 회계 변경이 정책의 변경인지 추정의 변경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회계 정책의 변경으로 본다. 맞나요? 자 지금 제가 이거 두 개 중 어느 게 더 중요하다라고 했죠? 얘가 더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럼 얘가 덜 중요하죠. 근데 내가 지금 뭔가를 봤는데 얘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모르겠어. 그러면 얘가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죠? 그럼 얘로 봐야지. 중요한 거면 내가 정확하게 인지해야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추정의 변경으로 봐야 되는데 회계 정책의 변경으로 본다라고 적혀 있으니까 틀린 답이에요.